10. 가족 지원. 이번 시간에는 가족의 장애 받아들이기, 장애 영유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일상의 고민과 조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가족의 장애 받아들이기. 장애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더욱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동과 치료 대기, 상담 등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장애 아동의 치료 및 양육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인 만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생활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장애를 키우는 과정은 단기간에 끝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었을 경우 남편,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부모들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장애가 경감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녀의 치료 집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비장애 자녀와의 애착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또한 비장애 자녀와도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배려와 애정을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머니는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나 만성적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신의 잘못으로 장애 아동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의 경우에도 부모의 잘못은 아닙니다. 장애아를 낳은 것이 어머니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가족 지원 전문기관을 이용해보세요. 어머니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힘들 경우 상담사나 기관을 알아두고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는 장애 자녀들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장애 부모들이 동료 상담을 통해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특성을 잘 알고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상담해줄 수 있는 특수교사, 치료사, 복지사 등과 유대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장애가 경감되고 긍정적 발전을 할 수 있으며 가족 안에서 자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장애 수용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 가족과 친척들의 생각도 바꾸게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장애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자녀 역시 안정되어 치료 효과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주어 자녀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장애 자녀에게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로써 장애 자녀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일을 억제하거나 방지해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의 양육에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
장애 자녀와의 소통의 어려움, 가족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세요. 아버지들은 자녀의 장애를 드러내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친척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드러내기 힘들기 때문에 속으로 사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족 캠프나 아버지 여행 등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고 자녀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함께해서 지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면서 생기는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이 향상되어 가족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참여가 가족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 담당하며 장애 자녀의 작은 변화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힘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내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됨으로써 건강한 가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가 장애 자녀의 치료와 교육에 몰두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게 되고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이 깊어져서 상담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형제 자매의 존재를 부담스러워 피하거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장애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하거나 함께 외식이나 여행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비장애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까요? 먼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에 충분히 들어주고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정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도 상담사,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고민을 풀어가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장애 형제자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인과 형제자매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장애 영유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아이를 빨리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분명한 것은 발달 지체나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낫게 하는 공인된 치료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치료 기법들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일입니다. 장애를 낫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아이들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미숙아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발달을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말과 장애를 낫게 한다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이의 장애가 치료되었다면, 그래서 마치 감기약을 먹고 나은 것처럼 되었다면 그것으로 아이의 장애에 대한 개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발달을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일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을 이루어갑니다. 다른 점은 생애 주기의 일반적인 성장과 발달의 과제들이 좀 더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어떤 것일까요? 장애 이해 및 성장, 발달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 권리 옹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다른 정보와 마찬가지로 장애와 관련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전달력은 매우 빠를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평가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엄청난 양과 빠른 전달력의 강점이 있으나 지식과 정보의 신뢰성에 약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식과 정보는 신뢰성에 강점이 있으나 지식과 정보의 양과 접근성에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잘 병행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획의 출발은 기록하는 일입니다. 만일 발달검사와 같은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자녀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수집하고 기록해서 하나의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장애 자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발달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치료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의 발달이 심각하게 늦거나 장애를 발견하게 되면 부모는 걱정과 우려와 함께 자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적 자원은 돈입니다. 자녀의 장애가 발견 혹은 확인되는 순간부터 가족이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합니다. 이때 가족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일은 마라톤과도 같으므로 효과에만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곤란합니다. 효과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분명 자녀가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고민되고 심각한 가운데에서 가족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심리적인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부모는 강력한 권리 옹호자입니다. 장애 자녀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지지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장애 자녀에 대한 권리 옹호 활동을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로 보다 확대한다면 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의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 국한된 시각에서 다른 장애 자녀와 다른 부모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다 큰 틀의 제도와 정책에까지 시선을 돌리게 되면 권리 옹호 활동은 장애인 부모 운동이라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현명한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의 경우에 아동의 교육과 치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부모가 내리게 됩니다. 의사결정권자로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합리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려서는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나 치료사로부터 교육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부모가 실행하는 교육과 어긋난다면 교육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사나 치료사가 특정 발달 영역의 교육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다면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가르침을 주고 역할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측면의 교육 전문성을 갖습니다. 부모는 효율적인 협력 조정자입니다. 장애 자녀의 삶에는 여러 전문가와 지원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대부분 부모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부모가 이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느냐에 따라 장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장애 자녀를 지원한다면 자녀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장애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부모와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 일상의 고민과 조언. 사례를 통해 일상에서의 고민과 이에 대한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언어 표현이 어려워 울기만 하는 아이. 그렇게 울지만 말고 말을 하렴. 혹시 장애가 아닐까? 장애다, 장애가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어떤 점이 장애를 의심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록해 보고 어떻게 풀어갈지를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자녀의 특성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조언이나 지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나 복지관, 병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료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의 장애 성향에 대해 문제 중심이 아닌 해결 중심으로 보는 시선 또한 중요합니다. 사례 2. 핸드폰 게임에만 집중하는 아이. 어린 나이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성장이 좋지 않은 거야. 이제 그만할까? 게임이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감을 이용한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자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자투리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을 때 충분히 기분 좋은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불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3. 장애 자녀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부모. 집에 들어오면 아이에게 관심 좀 가지고 잠깐이라도 놀아줄 수 없나요? 어떻게 나한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나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나도 쉬고 싶은데 집에까지 와서 아이와 놀아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기계야? 집에서 노는 당신은 뭐 하는데?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면 어머님이 자연스럽게 방식을 보여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도 내 아이의 양육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남편도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른 부모들과의 만남, 아빠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시면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사례 4. 장애 자녀를 질투하는 비장애 자녀. 엄마는 맨날 동생만 챙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럴 때마다 동생이 더 싫어진다고. 장애 아이를 챙기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큰아이가 갈수록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의 상황이라면 비장애 자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생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면 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얘기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장애 자녀와 수시로 눈을 맞추며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마음 읽어주기, 칭찬을 해주시고 이를 통해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사례 5.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노는 게 제일 좋아. 제발 좀 가만히 있으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 어디 힘들어 살겠니? 약을 복용하면 산만한 게 나아지려나?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 과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특성이 자녀를 산만하게 만드는지를 지켜보고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6. 장애 자녀의 학교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 작은 아이가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인데 어디를 보낼지 고민이네. 큰아이와 함께 보내면 큰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고 작은 아이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지? 같은 학교에 보냈을 때 있을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행사나 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녀의 생활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 장애 자녀로 인해서 비장애 자녀가 놀림을 받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장애 형제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 학교는 엄마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자녀, 비장애 자녀가 다니는 것이지요. 학교 입학 전에 충분히 가정에서 소통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비장애 자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듣고 그 어려움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불시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충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사례 7. 성에 예민해진 아이. 아무도 없지? 너 이 녀석 또 거기 숨어서 뭐 하려고? 자꾸 숨어서 고추 만지지 말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나 상황은 자녀들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자녀에게는 자녀의 몸을 만지는 것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시키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유형과 성향에 따른 신변 처리 교육이 기본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신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발달이 늦다거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부모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세계의 길로 들어섭니다. 가족이 행복한 끈을 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가족이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